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2,600을 깨고 내려갔습니다만 다행히도 미국 증시는 좋았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연중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네, 특히 고용 지표가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실업률 청구 건수가 다시금 치솟으면서 뜨거웠던 고용 시장이 차갑게 식고 있는 모습, 오히려 FOMC에는 금리 동결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깃들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더욱이 지금 나스닥과 코스피의 상관 개수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나스닥과 코스피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시장입니다만 간밤 미증시 훈풍이 깃들었던 만큼 오늘 우리 증시 한 번 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경제TV 유튜브로 놀러 오시면요. TV와 똑같은 화면 유튜브에서도 생방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증시 8, 증시 9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계속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알아보는 미장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에임리치의 김PB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S&P 500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네요. 네, 맞습니다. 지수가 또다시 반등하면서 전 거래일의 하락분을 상쇄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P 500은 0.62%, 나스닥 1.02%, 다우지수 0.5% 상승하면서 기술주 위주의 상승세가 나온 상황이고요. 특히 테슬라가 4.5%로 강세를 보였고 엔비디아도 역시 2.76% 정도 상승을 했는데 대부분의 기술주나 빅테크 종목들이 상승하는 이런 추세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현재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인데 부채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곧 미국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모로만 따지면 대략 한 1조 달러가 넘어 보이는데 현재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확인해 보면 은행 위기에 찍어냈었던 유동성은 다시 긴축이 되면서 대부분 사라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 국채 발행까지 더해지게 되면 유동성이 더 급격히 긴축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올린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더 금리를 더 올리진 않을 것으로 일단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실업률 지표도 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금리가 동결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캐나다, 호주 이쪽에서 금리를 올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금리 동결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자 빅테크들 다 올라가는데 우리나라하고 관련 있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식만 좀 많이 밀렸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를 가하고 나서 마이크론 주가가 힘을 크게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엔비디아나 기술주 상승세들 때문에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고점에서 14% 하락하면서 과열을 해소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주나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주들이 마치 약간 수건 돌리기를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갈 만큼 갔다 이렇게 다들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주가가 어떻게 이제 형성될지 좀 궁금해지고요. 자, 아마존 쪽으로 좀 넘어가서요. 웰스파고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뷰들이 나오고 있어요. 목표 주가가 아직도 30% 이상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웰스파고에서 아마존의 마진이 개선될 거다. 그리고 새로운 주문 처리 모델이 도입되면서 주가가 30% 이상 추가 상승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웰스파고는 월스트리트가 아마존의 배송 그리고 주문 처리 효율성 개선의 속도, 규모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기반의 풀필먼트 센터 모델이 이미 주문 처리 그리고 배송 효율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연간 연료 그리고 인건비 절감액이 이미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의 30%인 60억 달러 정도에 도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보면서 굉장히 이제 좀 아마존과 관련한 어떤
매우 긍정적인 뷰가 나온 상황입니다. 사실 뭐 아마존이 그냥 유통업체가 아니고 사실은 뒷단에 AI 같은 이런 거에 다 인프라가 깔려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자, 테슬라 쪽 계속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 다른 자동차주들도 이제까지 좀 주가가 따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테슬라만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수건 돌리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포드랑 GM은 크게 강세를 못 보였던 데 반해서 테슬라는 그간 오르지 못했던 부분들, 이것들을 좀 반영해서 상승을 해준 것 같고,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약간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던 와중에 다우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을 보였던 상황이라서, 테슬라보다는 GM이나 포드 쪽으로 상승세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다우 쪽 종목들은 크게 상승을 못 해주고 보합세 수준이었던 반면에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라서 테슬라가 또 이제 훨씬 더 힘을 받았던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강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증시로 미국에서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탐욕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빅스는 내려가고 이러는 가운데 미임 주식 중에 대표적인 주식이잖아요. 게임스탑. 주가가 막 어마어마하게 뛰었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게임스탑에서 기존 CEO를 해고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약 18%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존 CEO였던 매튜를 해고하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회장을 맡던 라이언 코엔이라는 사람을 이제 회장으로 앉힌 상황인데, 게임스탑이 그간 비용 절감을 통해서 마진을 크게 개선했고, 뭐 그래도 경영을 계속 이제 나쁘지 않게 해왔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그런 점들 때문에 해고한 게 오히려 회사에 누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크게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게임스탑 10% 이상 아주 급등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오늘 게임주들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해지고, 최근에 개인들의 참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개인주들이 이렇게 증시로 가면은 조금 뭐 좀 이상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빅스 지수가 13포인트 정도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불장 당시에 가장 빅스 지수가 낮았을 때가 14포인트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빅스 지수로만 보면 불장 당시보다 더 과열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거든요. 이 옵션 투기 자금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빅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지수들이나 자료들을 보면 현재 심리와 트렌드가 최소 못해도 불장 수준은 됩니다. 그러니까 한창 이제 코로나 이후에 뜨거웠던 그런 이제 시장 상황이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 주간 조사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 낙관론은 굉장히 강해졌고 비관론은 굉장히 약해졌다 이렇게 좀 보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제 분위기가 불장이니까 진짜 장기 상승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불장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는 그때와는 다르게 긴축 분위기인데다가 악화되고 있는 흐름이니까 조심해야 될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많은 분들이 판단해야 될 시기이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노출 비중이 보통 40%까지 와야지 중장기적인 바닥이었는데, 지금 바닥이라고 보기엔 너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60%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강세장 고점 수준입니다. 약간 글로벌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 터지기 직전 수준이 한 60% 정도대가 되는데, 지금 딱 그 정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경제 침체를 우려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수 버튼을 누른다는 거죠. 매도 버튼 대신에. 그리고 이제 현재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급격하게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인데, 미국 역사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거의 최근 50년, 100년 동안에는 한 번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상황에서 강세장이 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강세장이다 보니, 만약에 정말 100번 양보해서 지금이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대세 강세장으로 이어지는 느낌보다는 뭔가 큰 상승을 했으니까 쉬어가는 국면이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중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증시로 오는 것 같은데, 기관들의 자금이 진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이제 투기적인 자금만 들어오는 건지 좀 잘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코인 시장으로 좀 넘어가서 말이죠. 바이낸스 쪽 업데이트가 좀 있을까요?
네. 바이낸스가 최근 기소를 당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바이낸스 쪽에서 정말 많은 종목들, 거래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좀 많이 상장 폐지가 된 상황인데 사실 거래소들은 많은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어야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나서 이익을 보는데 이런 식이면 사실 바이낸스의 신뢰도도 크게 깎일 뿐 아니라 고객들도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일시에 다양한 종목들을 상장 폐지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바이낸스 쪽에서는 우리는 법적 규제를 잘 준수하고 있고 우리는 대비를 잘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막상 갑자기 이제 기소를 당하는 위기가 생기니까 갑자기 많은 종목들을 일시에 상장 폐지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이제 만드는 거 보면 뭔가 법적으로 리스크가 생길 만한 어떤 포인트들을 발견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식이면 사실 바이낸스의 신뢰도가 많이 깎일 뿐 아니라 고객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일시에 다양한 종목들을 상장 폐지하는 건데 현재 유명한 주요 종목들, 예를 들면 칠리즈, 이제 원인치, 에이브, 앨리스, 이런 다양한 이제 유명한 종목들도 상장 폐지를 시키면서, 디파이 종목들,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유명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컴파운드 같은 종목들도 지금 상장 폐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기소 관련 소식을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암호화폐 시장 브리핑으로 돌아가면 요새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1.4%, 이더리움이 1.4% 상승을 하고 있고요. 리플은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일주일 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뭔가 리플이 코인장의 엔비디아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좀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종목들 또한 거의 1%에서 2%권에서 보합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뭔가 큰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 금리 인상이나 CPI 이런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뭔가 보합세로 가고 있는 느낌이라 이번에 어떤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고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에서 이쪽 시장에서 분위기 별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만 더 좀 여쭙게요. 제가 볼 때는 누군가 이게 방아쇠를 먼저 당기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을 지금 분위기 같거든요. 비트코인 보니까 27,000달러 선을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아쇠를 당길 만한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 기소에서 뭔가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는 게 가장 큰 트리거가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트리거는 이제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 관련된 어떤 새로운 이제 트리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소를 이제 제소를 했다는 것뿐인데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은 소송의 어떤 그런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크게 오르고 내리고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리플 소송이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끌려오고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도 소송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중간중간 진행 상황에 따라서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급락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나 그러니까 이제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이런 대형 거래소를 기소한 이슈는 이게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뭔가 패소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아예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가 완전 바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한 이슈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도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결국은 글로벌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사실 특히 하락할 때는 확실히 빠르게 유동성에 반응을 하거든요. 제일 1차로 반응을 하는 원자재나 외환보다도 더 빠르게 반응하는 이런 느낌을 주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경제지표, 고용 물가, 그리고 이제 금리 이 세 가지 이슈에 따라서 뭔가 시장이 봤을 때 긍정적인 쪽으로 발표가 되면 뭔가 암호화폐가 이제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좀 부정적인 쪽으로 가게 되면 암호화폐가 조금 이제 하락세로 완전히 이제 하락 전환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장원 김PB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장 전에 체크해보면 좋을 소식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통해서 분석을 해드립니다. 자, 그에 앞서서 오늘 또 이 시간까지도 축구 보고 계셨던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U20 대표팀이 이탈리아에 2대1로 석패를 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네요. 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더욱더 꼼꼼한 분석을 통해서 금요일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 더욱더 열심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은 이분과 함께 분석합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네, 뭐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지금 임순재 대표님께서 잠시 좀 몸이 안 좋으셨는데 이렇게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뉴스 분석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어떤 내용인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한미 금리차 2%포인트 시대 6월 FOMC 주목. 자, 모든 시장의 관심이 사실상 늘 네. 쏠리고 있는 FOMC입니다. 지금 캐나다와 호주 같은 경우는 기습적으로 금리 인상을 네, 한 상황이고 이제 6월 14일에 미국도 금리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올까? 네. 일단 간밤 미증시에서는 좀 동결 쪽의 우세를 두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난 5월 20일 날 이제 파월 의장이 한번 그 버냉키 전 의장과 한번 대담에 나와서 얘기했었던 그 지세가 막 그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게 이제 시장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이제 향후에 이제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조금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의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6월 달엔 기준금리가 조금 이제 동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5월 달 이제 PC 지표 자체가 조금 높게 나오면서 그래도 다시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게 조금 이제 뭐 맞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6월 달에는 동결이 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를 뭐 보통 지금 뭐 예측을 하고 있는 패드워치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이제 새벽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6월 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70%가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일단은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 쪽에 무게를 조금 더 싣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많은 전문가들 또 금융 전문가들이 6월 동결 7월에 소폭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CPI. 6월 13일로 저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 캐나다와 호주의 기습적인 금리 인상의 요인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높게 나오면서 이제 고용시장이 좀 식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간밤 미증시가 상승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CPI가 또 한 번 뭐 치솟거나 한다라고 한다면 또 금리 인상 마음 놓고 바라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지금 이번에 기준금리를 멈춘다라고 해서 뭐 물가가 안 잡혔기 때문에 멈추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제 그동안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기 때문에 이런 기준금리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걸 좀 더 확인해 보겠다라는 게 동결의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5월달 이제 CPI 같은 경우는 이제 4%대 초반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난달에 이제 4% 후반대 4.9%를 기록을 한 거에 비해서 아마 큰 폭으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게 이제 지금 이거를 예측하는 특히 이제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에서 지금 뭐 인플레이션 나우라는 그런 이제 그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4.1% 정도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물가 수준이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이제 감은 이제 좀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제 물가,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 CPI 같은 경우는 쉽게 지금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분석이다 보니까 과연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연 2%의 이제 CPI 상승률을까지 떨어지려고 하면 추가적으로 아마 현재와 같은 이런 긴축 과정은 좀 더 이어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많은 그런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6월달 CPI로는 아마 6월달 FOMC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덜 미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6월달, 7월달 CPI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7월달 FOMC 회의에서는 아마 다른 논의를 할 가능성은 있다. 시장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지난해 6월 같은 경우에는 CPI 상승률이 9.1%였습니다. 상당히 정말 높다라는 수치가 나왔었고 지난 4월로 그러니까 올해 4월로 넘어와 본다면 4.9%까지 잡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5월 CPI는 이달 13일에 이 FOMC 회의 도중에 회의 기간 동안에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은 임순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에 CPI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6월엔 동결 전망이 더 우세한 가운데 6월과 7월 CPI가 오히려 7월 FOMC에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고용 지표에 있어서는 안도감, 하지만 물가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FOMC 기간까지 최근 들어서 또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과 많이 연동이 되고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미 증시 전망도 저희가 살짝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FOMC 전까지는 아마 조금 변동성은 있는 그런 하루가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S&P 500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뭐 저점 대비 20% 올라서 이제 강세장이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 추세적인 전환이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낙폭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반발 매수가 있다라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재 시중의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지금 증시가 아니면 경제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유동성이 꺼지는 그런 일정 시점이 지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개인 소비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 잉여 저축이 한 5천억 달러 정도가 지금 된다라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코로나 시기 동안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다라는 거고요. 이런 이제 개인 초과 유동성이 아마 올 가을 정도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이런 시장의 그런 어떻게 보면 하방보다는 약간의 이제 하방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의 이제 좀 조심해야 될 사항은 미 이제 연방 부채 한도가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이 확대가 된을 통해서 지금 이제 미 재무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비어 있는 지금 일반 회계 계좌의 금액을 채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내에 지금 뭐 JP 모건 같은 경우는 1조 1천억 정도의 채권이 발행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렇게 재무부 같은 경우에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전부 다 회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예산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은 집행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한 3, 4천억 정도는 계속 재무부 잔고에 남아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시중 유동성이 빨아들일 가능성은 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현재와 같은 아마 진폭이 크지 않은 박스권의 이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P 500 같은 경우는 연일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4,300선까지도 근접하고 있는데 자,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일단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지표들과 함께 챙겨봐야 되고 더군다나 최근에 시장을 계속해서 끌어내렸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문제였죠. 이 문제가 당장은 해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유동성을 빨아들일 가능성도 오히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진폭이 크게 간다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작은 진폭 내에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더욱 높게 점쳐진다라는 이야기 임순재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FOMC에 대한 불안감은 늘 갖고 있는 것이지만 투자 키워드를 또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뭐 AI 반도체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나스닥이 날아오르고 S&P 500도 그에 힘입어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 뭐 S&P 500 같은 경우 올해 뭐 상승폭이 뭐 지금 10%가 넘는 이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상위 10개사가
사를 제외한 나머지 490개 회사의 연간 상승률은 1%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도 뭐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 자체가 외국인 중심의 대형주들의 순매수세가 쪽으로 이제 유입이 되면서 지수 전체적으로 끌어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는 뭐 반도체나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를 를 제외하고는 그닥 나머지 업체들은 그렇게 수익률이 그렇게 재미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올해 대형주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최근 한 달 기간 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대형주 같은 경우 5.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중소형주는 1.2%, 그다음에 소형주는 1.8%를 상승할 만큼 상당 부분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5월 달에 외국인이 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6.4%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외국인 상위 10종목을 보면 뭐 대부분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LG전자, 네이버, 뭐 코스모 신소재, 삼성 SDI, LG엔솔 뭐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개인들이 순매수했었던 상위 10개 종목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10.6%입니다. 네, 대부분이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 같이 이제 뭐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이제 투자를 했었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 부분 나빠졌다라는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되는 그런 종목군, 그다음에 섹터군 중심으로 아마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형주들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께서 짚어주셨듯이 S&P 500 같은 경우도 상위권 종목들 위주로 지금 상승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러셀 지수도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상황을 이어지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이 국내 대표주에 결국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키워드인데, 국내 대표주들 뭐 임순재 대표님께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러 종목들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들,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실적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올해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그런 이제 산업군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그 대표적인 종목이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다라고들 이제 많이 하고 외국인도 그쪽 중심으로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지금이 업황은 바닥권인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에 대한 아마 이견들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종의 재고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축소되는 그런 기미를 좀 보여야지 아마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그쯤 돼야 아마 본격적인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이전에 하반기 이후에 아마 IT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최근에 선침해가 좀 있었다라는 점도 같이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에는 기존의 이제 DDR4램이나 뭐 레거시 관련된 종목 그 제품군보다는 아마 차세대 제품에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DDR5 D램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올 상반기서부터 점차적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인텔이나 그다음에 AMD에서 신형 CPU를 계속 이제 정상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최근에 이제 신형 CPU가 출시가 되면서 DDR5 D램을 본격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 PC를 지금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DDR5 램을 선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1분기에 DDR5 램의 매출 비중이 20%에 달할 만큼 계속 DDR5 램의 매출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DDR5 D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요가 부족할 걸로,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DDR5램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AI가 뭐 부각이 되면서 요즘에 HBM 같은 이제 고대역대 메모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HBM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뭐 HBM3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관련 쪽으로 관심 사항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EUV 공정을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5월 달에 삼성전자가 DDR5 D램의 EUV 공정에 D램을 양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듯이 이렇게 EUV 공정이 확대가 될수록 관련된 산업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여전히 관심사항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는 이제 조선 업종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뭐 작년 하반기서부터 고부가가치선인 이제 LNG선이 본격적으로 인도가 되면서 관련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 대우조선해양을 한화오션을 제외하고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분기 흑자 전환을 할 만큼 실적이 개선세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이후에 이런 LNG선에 대해서 아마 인도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지면서 관련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조선 관련된 이제 신주, 뭐 LNG선을 비롯해 다양한 선박들의 수주가 쭉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향후에 한 2, 3년 정도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종도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2분기 실적도 아마 1분기 이상으로 아마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내연기관차 관련돼서 판매가 계속 좋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된 매출 성장세가 뭐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최근 들어 뭐 전기차에 대한 판매도 뭐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최근 미국에서 뭐 집단 소송 관련된 뭐 이슈로 잠깐 뭐 주춤거리긴 했었는데, 네. 그거는 뭐 그냥 노이즈 수준으로 아마 끝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별 소비세가 인상이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내수 부분에 대한 이제 차량 판매가 조금 주춤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결국에는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자동차, 조선 같은 업종들도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현대차와 기아가 마주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조선은 확실히 최근 들어서 정말 시장에서 표정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에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종목들, 특히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역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 업황 이제 확실히 돌아서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지표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조선 업황까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반도체는 특히 이제 차세대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HBM이라던가 DDR5, EUV 공정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저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떤 종목들 추가로 볼까요? 네,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는 재고 부담 때문에 아마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기대감으로 뭐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은 좀 실망스러울, 뭐 예상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점도 감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형 완성 업체보다는 아마 차세대 관련된 이제 공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DDR5나 아니면 EUV, 그다음에 뭐 HBM 같은 이런 이제 첨단 공정에 관련된 그런 이제 관련 종목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오늘은 몇 개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DDR 관련돼서 이제 아비코전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수동 소자다라고 해서 이제 전자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력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그런 이제 아주 소형
그 부품을 만드는 그런 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최근에 스마트폰, 그다음에 가전, 반도체, 뭐 전자응용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 지금 사용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필수 소재로서의 이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DDR5 램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이제 램 같은 경우에 그 메인보드에서 전력을 조절을 했었던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DDR5부터는 이렇게 이제 메모리 모듈 단위로 전력 관리를 전환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DDR5가 5램에서 전력 관리를 이제 모듈 단위에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모듈에 이런 소형 수동 소자가 참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비큐어 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DDR5용 수동 소자인 메탈 파워 인덕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향후에 이제 DDR5 D램의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도 같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관련된 이제 아비큐어 전자 관련돼서 아마 각 그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개선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렇게 DDR5 관련돼서 같은 종목이 이제 심텍이라는 관련 종목입니다. 심텍 같은 경우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제 DDR5용 이제 PCB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DR5 관련돼서 매출이 증가할수록 계속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은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EUV 공정이 최근에 확대가 되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파크 시스템즈라는 회사입니다. 파크 시스템즈는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진행이 될수록 원자 현미경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EUV 공정 단으로 내려갔다라는 건 그만큼 초미세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미세 공정에서 원자 현미경의 수요는 지금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EUV 마스크의 이제 결함 측정이나 그다음에 관련된 약간의 이제 문제점을 제거하거나 재검증까지 하는 그런 이제 전체적인 솔루션을 하는 제품을 지금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TSMC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3D SOIC 이제 공정 제품을 이제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발 매출 증가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런 미세 공정 관련돼서 원자 현미경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나 바이오 부분으로도 계속 지금 확장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 하면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만 사실 실적 면에서 바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랐던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그와 관련해서 차세대 공정 쪽으로 DDR5 쪽으로는 아비코전자와 심텍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EUV 공정 쪽으로는 파크시스템즈 지켜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덟 시 30분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두 종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센티멘탈로는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펀더멘탈로는 HMM 흠슬라라고 말씀들 많이 하죠. HMM 오늘 이렇게 두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센티멘탈 종목
포스코홀딩스부터 먼저 들어갈까요?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제가 세아베 스틸 지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주가가 괜찮았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계속적으로 지난 2달간 쭉 이렇게 조정을 받아왔죠. 근데 최근에 2차 전지 반등세와 더불어서 포스코홀딩스 다시 반등에 나섰습니다. 전체적으로 철강 업황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현대제철 같은 주식들이 아주 대표적인 주식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렸습니다. 중국에서 리오퍼닝을 했다고 하지만은 중국 철강 업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밀려 내려왔다. 그런데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포스코홀딩스도 올랐다. 이렇게 좀 이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걸 제가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거는 주로 철강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둔화는 하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3분기 중 반등할 거다. 이런 얘기고요. 2분기 실적도 보면은 저희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이런 게 있고요. 전 분기 대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많이 빠지고 전 분기 대비로는 아무래도 이제 계절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철강 판매 가격은 좀 올랐어요. 수출 가격 중심으로 좀 오르는데 그거하고 원재료 그 스프레드 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2분기에 조금 괜찮을 것 같고 그 Q도 뭐 전체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리튬 전지 쪽도 이 얘기를 해놨죠. 배터리 소재 업황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투자증권에서 하는 리포트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기존 철강 사업 한 32만 원 주당 얘기하는 겁니다. 주당 32만 원을 보고 있고 리튬 쪽 주당 14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6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시면 이쪽이 7, 이쪽이 3. 그러니까 철강 부분이 7, 리튬 부분이 3. 이 정도로 지금 밸류가 구성되어 있고 주가도 거기에 합당하게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리포트를 다시 이렇게 보면요. 이쪽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최대 수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5년 가면은 리튬 사업 가치가 본격화될 텐데 이쪽에서 한 8조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7대3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각 증권사보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큰 그 비중의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달 정도 이렇게 쭉 밀렸다가 최근에 2차 전지 급하게 좀 반등을 하면서 같이 좀 뛰어 오른 감이 있고요. 43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쭉 밀렸었습니다. 근데 다시 40만 원 근처까지 이제 다가서고 있죠. 지금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목표 주가는 한 46만 원 선 이 정도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업사이드는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뭐 목표 주가 대비해서 대류율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2차 전지의 주가 행보 여기에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관이 쭉 이렇게 2달간 팔아오다가 심하게 팔았죠? 외국인도 심하게 팔았습니다. 기관이 바닥에서 조금 사더라. 그런데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 그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하락을 몰고 온 이 주 세력인데 여기는 살 마음이 아직까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팔고 있다. 기관만 지금 산다. 그러나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았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다시 걸려서 업데이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역사적 밴드로 봤을 때 역사적 PBR 밴드 상단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재평가가 여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직도 주가 재평가는 끝나지 않았다. 제가 볼 때 몇 년 더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주가 재평가가 리튬 사업 가치 위주로 이렇게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혹시라도 전체적으로 철강, 시황, 경기가 좀 돌아서면 주가가 더 빳빳하게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도 좀 좋게 보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목표 주가로 봤을 때 최근에 목표 주가는 꾸준히 상승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세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게 철강 본업의 가치가 올라가서 이렇게 상승세를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올라가는 건 순전히 리튬 부분의 사업 가치를 다시 재평가를 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 계류율 46만 원 대비해 가지고
지금 19% 정도 남아 있습니다. 19%면은 시장에서 평균보다 조금 더 남은 거죠. 삼성전자는 그것보다 좀 낮거든요. 그래서 19% 정도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포스코 홀딩스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식 여러분들이 흠슬라라고 불렀던 HMM 최근에 주가가 좋아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펀더멘탈 주식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자, 주가 차트를 보시면 HMM 이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해운 업황 시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컨테이너 시황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좀 하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벌크선하는 BDI 지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BDI 지수도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가 최근에 얼마 정도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니까 펜오션, HMM 같이 주가가 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 거죠. HMM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좀 빳빳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제가 좀 살펴봤는데 미래에셋에서 나온 리포트 이렇게 보시면 하반기에 뭐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빠지는 게 좀 이게 속도가 줄 거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포인트에 이렇게 보시면 벌크선 실적 호조가 당분간 이어진다. BDI가 이제 돌아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컨테이너 쪽은 계속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금 정상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운임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적 감익은 전체적으로 불가피하다. 그러나 하반기에 가면서 아무래도 하반기에 이제 물량들이 많잖아요. 물동량이 많으니까 감익 속도는 완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죠. 메리츠 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메리츠 증권 위에 있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얘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HMM의 그 정부 지분을 팔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행 상황이 지금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전환하고 또는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HMM은 또 상환하고 불확실성이 가중된다 이런 얘기들이 서로 지금 맞부딪히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물음표가 많아서 주가 또한 운임, 뭐 수익성 하락 이런 거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건데 BDI가 돌아서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만은 매각 일정 그리고 매각 디테일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물음표가 많기 때문에 시나리오 분석을 여기 회사에서는 했네요. 시나리오 1, 2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적정 주가는 2만 원에서 2만 8천 원. 좀 괴리가 있습니다만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2만 원, 뭐 낙관적으로 봤을 때 2만 8천 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연구체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게 희석이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희석 주식 수에 따라 가지고 2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만 8천 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되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따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왔고 외국인도 팔았고 기관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BDI 도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뭐 숏을 많이 쳤던 걸 커버한 그게 잡혔을 수도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PBR 밴드 차트 역사적 밴드로만 보면은 뭐 높지 않습니다. 역사적 밴드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클리컬한 주식들은 하단이라고 해서 무작정 들어갔다는 조금 낭패를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를 살피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괴리를 마지막으로 터치를 해드리면 여러 가지 조선과 해운 산업 기업들을 넣습니다. 근데 HMM은 23%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평균 정도니까 예의 주시하시면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포스코 홀딩스, 펀더멘탈로 HMM 말씀드렸습니다. 네,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 보시다 보면 이전에 센티멘탈 종목이었던 종목이 펀더멘탈 종목이 되기도 하고 펀더멘탈 종목이 센티멘탈 종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만큼 계속해서 저희 이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를 지켜보시면서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까지 정기 변경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해당 종목들에 있어서 공매도까지도 허용이 되는 만큼 계속해서 이어지는 증시구 시청하시면서 우리 시장 대응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